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하며 별일이 다 있었지만 최근에 겪은 어이없는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와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들은 가장 황당한 말이 무엇이셨을까요? 저는요,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을 남편에게 듣고 정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살아왔는지 아예 저라는 사람 자체를 돌아보지 않는 남편놈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두운 그늘이 생길지언정 그 인간의 그 말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었습니다. 좋은 것 아니냐고요? 저야 정말 좋았죠. 제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정말 빠짐없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품에 안겨주셨으니까요. 저희 집은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법 거래처들이 많아서 일이 술술 잘 풀렸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바쁘셨었습니다. 공장이 쉼 없이 돌아감에 따라 아버지께서는 혹시라도 물건에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을 하시며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많으셨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주말에 놀러 가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쉬어야 할 공장도 일이 밀리게 되면 직원들이 나와 일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책임감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오빠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자식이기에 더 최고로 잘 해주고 싶은 마음도 강하게 있으셨겠죠. 저와 오빠는 6살 차이의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는 계획이 없이 생긴 아이였고 저는 계획을 가지고 낳은 둘째라고 하셨어요. 엄마와 아버지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시게 된 것이 오빠 때문이라고 하셨었는데 어릴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알아듣지 못했었죠. 저희 오빠는 똑똑했습니다. 집안의 자랑이기도 했고요. 우리 엄마가요,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친할머니께 구박을 엄청나게 받으셨었대요.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공장이 친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이었거든요. 물론 친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시면서 더 부응을 하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나름 공장도 운영하면서 있는 집 자식으로 키운 우리 아버지를 홀라당체간 우리 엄마가 마음에 안 드셨었나 봐요. 엄마가 불쑥 아이를 가졌다면서 찾아와 아버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친조부모님께서는 뒤로 나자빠질 운명에 처하신 거죠. 거기다가 귀하게 키운 아들이 능력도 괜찮고 공장도 물려받아야 하는데 장가는 더 좋은 집에 보내야지 하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서는 아이를 가졌다고 찾아온 엄마가 그렇게 미우셨나 봐요. 엄마는 오빠를 가진 몸으로 모진 시집살이를 꿋꿋하게 견뎌내셨대요. 저희 친가 집안에 머물고 싶어서 한 행동보다는 아빠의 성실함을 꾸준히 믿으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 엄마를 살피셨대요.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시집살이라도 시키려 하면 득달같이 나타나서 엄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이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을 해도 되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이 아들이라는 소식에 친조부모님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주의셨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에 병원으로 바로 찾아와 돈을 뭉터기로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온몸이 찢어질 듯한 산통을 겪고 오빠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시부모님을 처음 본 순간 돈 뭉터기부터 쥐어주시니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이게 무슨 저 돈 있어요. 괜찮아요. 뭐 하는 게야? 어른이 고생했다고 용돈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내가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니까 이건 딴 데 쓰지 말고 네 몸조리 하는 데 쓰거라. 그렇게 받은 돈으로 몸조리 제대로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마사지도 꼬박꼬박 받고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서 산후조리도 하셨고요. 그래서 둘째 생각이 더 간절하지 않으셨대요. 그 고통을 겪고 낳은 아이가 예쁨을 받으니까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나 뭐라나. 오빠를 키우면서 힘든 일도 별로 없으셨대요. 오빠는 어릴 때부터 순한 아이였고 제법 머리가 좋은 건지 한글도 숫자도 금방 깨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천재가 나왔다고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 오빠는 완벽했어요. 외모가 조금 별로이긴 했지만 성실하고 또 마음씨도 착했거든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니까 친구들도 주위에 많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예쁨도 독차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자랑스러웠지만 더불어 오빠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오빠가 기대치를 너무 올려둔 바람에 저는 피해를 조금 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오빠가 의도를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오빠와 꽤 많은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오빠가 얼마나 유명했었는지 6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구 동생인지 선생님들께서 알아보실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오빠 덕분에 기대치를 한 몸에 받게 된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 하더니만 떡하니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알아주는 의대의 말입니다. 저는 그런 오빠가 너무나도 질투가 나기도 했고 또 한켠으로는 내 오빠라고 자랑을 하고 싶기도 했었어요. 학교에서는 구전처럼 떠내려오는 오빠에 대한 미담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정말 착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천사지 누가 천사냐 할 정도로 말입니다. 오빠는 학교에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반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이 끝난 뒤에 같이 스터디 그룹처럼 진행을 하면서 학교 후에 남아서 친구들의 뒤떨어진 진도를 맞춰주기도 했었고 반에서 가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었나 봐요. 운동장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몇 번 보던 오빠는 친구를 위해서 일부러 3교시가 끝이 나면 매점에 가자고 꼬셔서 빵을 사주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성장기 아이가 빵 하나로 배가 부를 수 있겠어요? 결국 오빠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시락을 2개씩 싸들고 학교에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시락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대요.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시긴 했죠. 그런데 엄마도 오빠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도시락을 2개씩 싸주셨어요. 오빠는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덕에 제가 혜택을 본 것도 조금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빠가 닦아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나름 편안한 학창시절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저희 집안이 한번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당연히 굴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내실이 괜찮았습니다. 탄탄한 편이었고 또 그만큼 거래처도 많이 있었어요.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굴러가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빠가 의대에 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버지의 공장은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더 일을 늘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일을 계속해서 받으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기 시작하고 대금이 밀리게 되면서 그 여파는 당연히 하청업체인 저희 아버지에게도 독이 되었죠. 거래를 늘리려고 열심히 일을 받았지만 대금을 전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점점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 빚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직원들의 월급을 밀릴 순 없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어나려 하셨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국 공장까지 넘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셨죠. 그때 아버지는 정말 큰 좌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고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려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결국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동기들이 힘이 되어 주었죠. 오빠가 휴학을 할 정도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동기들이 아름아름 과외 자리를 오빠에게 주선해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번 돈은 오빠의 학비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내앉게 된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급한 빚을 돌려막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버지께는 상당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매일 밤 몰래 우셨어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사를 했던 집은 정말 판자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동네에 있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눈이 오면 벽이 꽝꽝 얼어서 성에가 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는 당연했고 옆집인지 앞집인지 모를 곳에서 흘러들어오는 구린내에 코가 마비가 되는 그런 집이었죠. 화장실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너도 나도 귀찮아서 청소를 하지 않았고 그곳에는 정말 말도 못할 악취와 벌레들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고작 17살이었어요. 97년도에 일어나게 된 IMF는 우리 가족을 2년 만에 전부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결국 의대를 포기하게 되었고 군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지내는 것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다 큰 성인인 오빠와 함께 잠이 드는 것은 좀 불편했거든요. 말로 꺼내지 않았지만 오빠는 그것을 눈치채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막노동을 하러 새벽부터 출근을 하셨고 엄마는 목욕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카운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탕 청소를 하러 들어가셨어요. 저는 덕분에 목욕은 목욕탕에서 공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우리 집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가족들이 각자 어떤 자리에서 얼만큼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막노동을 하며 상처를 달고 오는 아버지도 탕 청소를 하느라 허리에 디스크가 온 엄마도 의대를 포기하고 군대에 간 오빠도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이런 단칸방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공부는 더더욱 손을 떼고 지내야 한다는 게 한탄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살짝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집에 돈이 없으면 결국 의대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싶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도 없이 엇나갔습니다. 소영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아니, 너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석식을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어차피 내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랑 아빠는 다 자고 있는데 뭘. 나도 이 집에서 답답해서 못 있겠어. 솔직히 내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불편해. 가족들 전부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딨어. 너 아직 중학생이야. 밤 11시까지 나가 놀다가 들어올 나이가 아니라고.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무서운데 그래? 엄마, 나 이렇게라도 안 놀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틴다니까? 내가 오빠만큼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소영아, 엄마가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를 못해? 나도 친구들처럼 새 운동화도 신고 새 책가방 들고 싶다고. 그런 거 하나 못해주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그래?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새 운동화 하나에 10만 원을 호가하고 새 책가방도 비슷한 가격이었어요. 유행하는 운동화 하나를 사 신지 못하는데 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엄마도 저에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할 수 없으셨겠죠.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말이 심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주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 말이 그렇게 사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아이에게 좋은 운동화 하나를 사주지 못하는 삶에 대한 슬픔이 생겼다고 제가 큰 불효를 저지른 거죠.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담아두실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군 생활이 끝이 나고 오빠가 돌아왔을 땐 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저는 수능 준비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학에 간다고 해도 등록금 하나 없는데 대학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오빠는 군대에서 전역을 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해서 과외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동갑인 남자아이를 하나 맡았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모의고사 성적이 몇 단계나 뛰어오른 덕분에 오빠는 대치동에서 꽤 알아주는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불러다가 공부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공부에는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였고 저는 친구들을 따라서 오락실에 가고 노래방에 가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오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었죠.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해둬야 나중에 집안 사정이 좋아졌을 때 뭐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놀고 먹다가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너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할 거야?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버틸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오빠는 지금 우리 생활을 보면서도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쪽팔려서 친구들 보고 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도 못해. 이런 판자촌에서 살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데? 평생 오빠나 나나 빚이 나갔다가 끝날 거야. 내 인생을 그렇게 소비해야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와서 공부를 하면 뭘 할 거야? 20살 되자마자 일을 하는 게 낫지.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오빠는 크게 실망을 했다는 얼굴을 했어요. 오빠의 그런 얼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라 가슴이 조금 철렁이긴 했죠. 하지만 그 나이에 저는 철이 전혀 들지 않았었고 저에게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짜증을 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여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고 부정을 했죠.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내팽겨치고 거침없이 살던 저에게 생각을 바꾸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더욱 더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11시에 일을 마치면 나이트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6시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래도 생긴 게 오빠와 달리 나쁘지 않았고 꽤 꾸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조금은 먹히는 타입이었죠. 그렇게 망나니 같은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저희 집에서 말입니다. 하루는 나이트클럽에서 오랜 시간을 놀다가 집에 와서 겨우겨우 잠이 들었어요. 6시에 또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잠을 푹 자야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더라고요. 술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타로 일을 해줄 친구를 세워두고 저는 술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아침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웬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서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해보니 오후 5시 반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 있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보고 의문이 들었죠. 저희 집에는 절대로 찾아올 일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는지 몰랐으니까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집 문을 두들기세요? 그게 여기 양준영 선생님 댁 아닌가요? 저 선생님께 과외를 받는 학생인데요. 오빠 지금 과외 갔을 텐데. 오빠랑 약속하고 왔어? 아, 네. 선생님께서 여기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는 단칸방인 저희 집에 남편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면 신발장이 하나 있고 그냥 넓은 방 하나만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좋게 말하면 원룸이었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인숙보다 나쁜 환경이었죠.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어서 발 디딜 틈이라곤 별로 없었어요. 오빠가 가르치는 학생이면 대치동에 사는 부잣집 아들일 텐데 이런 집에 들어오는 게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필사적으로 그런 표정을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화장실을 물어보길래 저는 공용 화장실을 알려주었고 이내 사색이 되어서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적응을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화장실이라고 해서 문이 제대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하철 화장실보다도 훨씬 안 좋은 상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곧 오빠가 집에 찾아왔고 남편을 데리고 나가면서 짧지만 강렬했던 첫 만남이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린 학생이었어요. 대치동에 살면서 안 다녀본 학원이 없고 안 만나본 선생님이 없었다지만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학생이었대요. 오빠를 만나면서 그나마 조금씩 성적이 오르곤 있었지만 집안에서 원하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에는 한참 못 미쳤죠. 사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희 집안 빚을 다 갚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오빠를 만나고 나서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자 남편네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우리 오빠를 붙잡아 두려고 정말 큰 돈을 많이 쓰셨거든요. 오죽하면 오빠가 과외 학생 3명을 정리했어요. 돈을 몇 배로 주는 남편에게 시간을 더 쏟아붓는 게 집안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주 조금씩 오른 성적이 의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재수, 삼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남편을 자주 만날 수 있었죠. 오빠의 심부름을 한다던가 혹은 남편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 날이 간혹가다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삼수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오빠가 갑자기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응급수술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고 오빠는 그 와중에도 저에게 남편이 숙제를 해올 텐데 해답지를 보고 채점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저였지만 채점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남편을 만나서 카페에서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고 났으면 오답풀이를 해야 하는데 둘 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카페에서 한 문제를 가지고 해답지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연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웃긴 겁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을 씨름하다가 결국 해답을 찾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공부라는 것은 외우기만 해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풀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뒤로 가끔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빠가 남편의 과외를 할 때 끼어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저에게 알려주는 재미가 있는 건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할 때 더욱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수를 한 뒤 남편은 의대에 드디어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의대에 진학을 하자마자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연락이 끊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오빠 편으로요. 저는 용기를 내어서 남편의 면회도 다녀왔고요. 남편이 휴가를 나오면 만나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몸이 성치 않다는 것을 느낀 뒤 제가 맨날 술을 먹고 클럽에 가면 안 되겠다는 현실을 깨달은 거죠. 고졸이라는 것이 많은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저는 결국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저절로 몸이 바른 생활에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 26살에 겨우겨우 취직을 한 회사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제 나이 28살이 되었을 때 의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던 남편에게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볼품없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네 집안과 저희 집안에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 같은 건 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노력파인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깜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그 자리를 쥐어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대에 다니면서도 본인 적성에 잘 맞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많았지만 집안에 의사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박바구기는 시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대에 진학을 한 케이스였죠. 사수까지 해서 의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빠는 처음에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를 뜯어 말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네 집에서 남편을 가르치면서 시부모님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을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연애만 할 건데 어떠냐라고 말이죠. 남편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렇게나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꿈꾸게 된다면 그때는 집안의 반대도 전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더 주지 않을까,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정말 큰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희가 연애를 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였어요. 어떻게 해, 자기야? 나 임신했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저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내밀게 되었죠.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사실 저는 100% 기쁘진 않았습니다. 제 나이 29살, 아직 의대 3학년인 남편이었기에 제가 아이와 남편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임신한 사실을 시댁에 알리자마자 시부모님께서는 날뛰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들은 대치동에서 모든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챙겨받은 의대 학생인데 저는 판자촌에서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집 둘째 딸일 뿐이었으니까요.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확 끼얹어지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물론 남편은 시부모님께 엄청나게 화를 냈죠. 이 사람 내 아이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찬물을 그렇게 뿌릴 수가 있어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 엄마가 이런 모의상식한 행동을 할 줄 몰랐어요. 뭐라고? 모의상식? 어디 임신부터 해서 들이대는 주제에 모의상식을 논하고 있어.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행동으로 실망시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실을 맺었는데 이게 어떻게 실망이에요? 저는요, 결혼할 겁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결혼할 거라고요. 아빠도 설마 반대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긴데 벌써 그리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야. 나중에 또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고. 제 인연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저 집 나가겠습니다. 연 끊고 살겠다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저게 고생을 안 해봐서 저렇지. 아이고 내 속이야.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기집애를 만나서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아? 저는 자존심도 무척이나 상했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박차고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뱃속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서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제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겠다고요. 결국 아이를 흘려보내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신 시부모님 때문에 결혼식을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빚을 갚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어요. 그 와중에 저의 결혼 자금을 보태겠다고 과외뿐만 아니라 학원 강사 일까지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과외만 아침부터 밤까지 14시간 동안 일을 했고 평일에는 대치동에 있는 돈 많이 주는 종합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오빠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본인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저를 결혼시켰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많은 반대 속에서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지원을 한 푼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의 대학 등록금은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나마 직장인이었던 것 덕분에
대출이 조금 나왔고 원룸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에 다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하루는 결혼 전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모든 일과가 끝이 난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잠이 든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첫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방이 2칸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저는 남편의 뒷바라지와 육아를 하느라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학생인 탓에 생활비를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딱 남편에게만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주셨고 그것조차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텃세에 힘들었고 육아를 한다는 것이 회사 사람들 눈에 달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묵묵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고된 시집살이가 조금은 줄어든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이 아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집 대출금 착실하게 갚으며 남편에게 삼시세끼를 다 차려주는 저의 모습에 시아버지께서 조금은 인정하는 눈빛을 보내주신 거죠. 거기다가 둘째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데 시아버지께서도 마음을 열어보자 하셨던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저에게 칭찬 한마디는커녕 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의 그런 변화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주 조금씩 지원을 더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방 하나 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전세 기간이 끝이 나면 돈을 조금 보태줄 테니 방 3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셨죠. 남편과 저는 정말 인정을 받았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임신은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었어요. 지원을 조금 더 받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생활비를 벌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임신 상태로 많은 무리를 해서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임신 당뇨가 심하게 찾아와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붓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162cm에 몸무게가 55kg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둘째를 임신한 뒤로 무려 23kg이 쪄서 몸무게가 78kg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도 붓기가 심하고 임신 중기를 넘어가게 되면 살이 더 붙을 거라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남편도 제 건강을 염려해서 주의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어요. 저당의 저탄수화물로 식사를 챙기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고 운동도 했지만 붓기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출산 막달에는 몸무게가 84kg까지 쪘습니다. 출산 후에도 저는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많이 먹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임당 때문에 자유롭게 식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살이 그렇게 찌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출산 후에도 저는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80kg대의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죠. 거기다가 둘째가 어찌나 예민한 아이이던지 매일 울어대는 탓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잠이 부족하니 점점 더 사람이 퍼석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좀 안 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당신 매일 아침마다 예민한 얼굴로 출근하는 거 보면 속이 답답해.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밤새 울어대니까 첫째까지 깨잖아. 나도 오늘 중요한 실습 있는 날인데 실수하면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육아에 도움 하나 안 주면서 말이 많다? 나는 당신 밥 챙기랴, 육아하랴, 일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나한테 다 떠넘기고 지금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내가 의사가 되면 당신 일도 그만두고 호강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안 그래도 동기들이 왜 이렇게 일찍 장가를 갔냐고 물어보는 것도 곤란해 죽겠는데. 그런 말은 왜 나와? 지금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뜻이야? 아, 내가 언제 후회한다고 그랬어?
그냥 당신이 너무 자기 관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동기들은 소개팅 나간다고 신나 있는데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당신 동기들이라고 해봐야 다 3~4살씩 어린애들인 거 아니야? 아직 20대니까 그럴 수 있지. 당신은 30대잖아. 정신 차려. 의사들이 하나같이 결혼 늦게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연애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몰라. 나는 당신이 첫 연애였는데 결혼까지 한 거잖아. 남편이 마치 저랑 결혼해서 누릴 거, 즐길 거 하나도 못 해봤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이 많이 예민해지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육아에, 직장에, 집안일에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은 화장실 청소 한 번을 안 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도 똑부러지게 남편에게 일을 시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남편에게 일이라도 시켰다간 아주 노발대발해서 화를 내셨거든요. 시집살이였죠. 어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았던 우리 아들에게 가사노동을 시키냐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남편에게 잔소리도 제대로 못했고 남편은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저를 부려먹고 저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는 내 자리에서 나름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1분 1초를 바쁘게 살고 있는지 이해도 못 해주면서 왜 잔소리야? 분리수거라도, 아니 화장실 청소라도 하면서 그런 잔소리를 하면 내가 덜 억울하지. 억울? 나한테 억울이라 그랬어? 솔직히 당신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억울하지. 나는 의사야 의사. 직업 빵빵해, 집안 빵빵해, 나이도 어려.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했어. 당신처럼 내가 즐길 걸 다 즐겨보기로 했어. 뭘 했어. 맨날 나이트클럽에서 살던 당신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뭐라고? 아니 당신이 공부 못해서 의대 가겠다고 공부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으니까 못 즐긴 거겠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아? 정신 차리고 일하면서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렸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집에서 도와줬으니까 먹고 산 거지 안 그래? 당신이 내 학비까지 다 댈 능력은 안 되잖아. 왜 당연하게 내가 당신 학비까지 다 대줘야 하는 건데? 내가 육아해, 집안일 해, 생활비 벌어와.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의대 다니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랑 결혼한 거면서. 뭐? 어디 가서 나 같은 남편 얻을 수는 있나 생각해봐. 당신처럼 판자촌 살던 사람이 나같이 잘난 집안에 의사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급이 달라 애초에. 에휴, 예전에는 예쁘기라도 했지. 지금은 80kg 훌쩍 넘어가서 굴러다니겠다 굴러다니겠어.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심하다고 민원 안 들어오냐? 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것도 아니었고 임신과 출산 때문에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었는데 의사라는 사람이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제가 살이 쪘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게 상처였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지쳐갔고 남편 역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다정했던 남편은 어느새 저를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의사 면허를 따고 동기들이랑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동기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같이 가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만 먹어갔죠. 제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접어들자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첫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시댁에서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 한다며 저에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는 오빠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보란 듯이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놔야 남편도 시댁도 저에게 잔소리를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아우 무슨 술을 이렇게나 많이 마셨어. 친구들 만나서 슬슬 들어가지 뭐. 아이씨. 이번에 대구기는 대한병원에 들어갔다는데 거기 티오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
나도 자리만 나면 들어가고 싶은데 연줄이다는 게 쉽지 않네. 대한병원? 거기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대? 국내 최고 병원이잖아. 들어가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줄을 섰는데 뭐. 어떻게 연줄만 더 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동문회 모임에 대구기가 꼭 나오라고 하대. 부동반 모임인데 대한병원 부원장도 나온다고. 오락교 출신이시거든. 아무튼 연줄 넣어준다고 꼭 오라 하더라고. 남편이 저에게 미리 동문회며 부부 동반 모임이며 그런 걸 알려준 적이 없으니 저에게 미리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동문회 모임은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미리 미용실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대망의 동문회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집에서 출발을 할 줄 알았기에 미용실에 일찍부터 다녀와서 차려입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운전 중이라 전화를 못 받겠다면서 저에게 동문회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지만 택시를 타고 동문회 장소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남편을 찾았더니 남편이 누군가와 쩔쩔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갑게 남편을 보고 다가갔고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확인한 남편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제가 그 앞까지 가자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누군가 싶어서 궁금한 눈빛을 보냈고 인사를 하려는 찰나 남편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아줌마, 아니 아줌마가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쩌고 왜 아줌마가 오셨어요? 집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셔? 깜짝 놀랐네. 아니 석준이가 말을 하던 와이프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뭔가 했네. 맞지. 석진이 와이프는 언제 보여줄 거야? 너무 예뻐서 우리가 반할까 봐 못 보여주겠다며. 모델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키도 크고 늘씬하다고. 그뿐이야? 얼굴이 한가인 송혜교 뺨친다고 했었잖아. 근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왜 오셨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여보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도 약간은 굳어버린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자를 보았어요. 그 여자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키는 저보다 조금 더 컸고 몸은 반토막도 안 될 것 같은 아주 예쁜 여자였어요. 몸매를 딱 드러내는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는 남편의 동기들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나 싶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천벌을 내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80kg이 넘는 몸무게를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검은색 펑퍼짐한 옷을 둘둘 싸고 나타난 제 모습과 예쁘게 풀세팅을 하고 온 여자와 누가 더 남편의 옆에 어울릴까 고르라고 하면 다들 그 여자를 고를 것 같았거든요. 너무 분하고 초라하고 수치심까지 들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 동기들이 제 뒤이어 들어온 남자를 향해서 전부 인사를 꾸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다시 한번 얼굴색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어요.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 모습이 웃기기까지 했죠. 야, 부원장님이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네요.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일정이 바쁘셔서 동문회는 매번 참석을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말이야 내 은인 같은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지. 그래, 자네가 김석진인가? 우리 병원에 오고 싶어 한다고. 아니 부원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번에 대한병원에 가게 된 대국이가 제 친구입니다. 대국이에게 말을 전해들으셨나 봐요. 대국이? 대국이가 누구야? 우리 병원의 의사가 한둘이어야지. 내가 오늘 자네를 만나러 온 건 대국인지 뭔지 하는 의사 때문이 아닌데. 소영이, 아주 오랜만이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진작에 만나러 갔었어야 했는데 애들 교육 문제도 알아봐 주시고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소영이 네가 존댓말을 했다고 이렇게 깍듯하게 굴어. 아이 그런데 이상하네. 왜 소영이는 여기 서 있고 저 남편이라는 놈 옆에 다른 여자가 붙어 있어? 매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소영이 앞에서. 아니 형님이 여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뭐야 석진이 너 지금 누가 와이프인 거야? 그 말에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팔짱을 확 풀어버리더라고요. 다들 한눈으로 그 여자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둘 다 당황한 듯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오빠가 열이 받아서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그 행동에 동문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의대 출신의 전부 의사인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남편이 힘없이 우리 오빠에게 멱살을 잡히자 다들 숨을 죽였죠. 저는 오빠를 말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은 당해야 싼 놈이었으니까요.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나가서 말씀하시죠. 나가서 말을 해? 야, 이 파렴치한 놈아. 네가 의대 다니는 동안 내 동생은 일하고 애 키우면서 네 생활비까지 전부 다 됐어. 대치동에 의사 아들 뒀다는 니네 부모가 지원 한 푼 안 해줘서 죽어라고 고생한 내 동생을 두고 네가 감히 바람을 피워? 미쳤어?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형님. 이 여자 제가 고용한 여자입니다. 오늘 처음 본 사이라고요. 그걸 믿으라고 이 미친놈아. 바람을 피웠으면 당당하게 나오기라도 하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있어. 진짜요. 저 연극 배우예요. 오늘 대역을 해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와이프인 척 연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돈 받은 거 여기요. 2차 내역도 있잖아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얼음이 되었죠. 일부는 비웃음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살이 쪄서 못났다는 이유로 대역을 할 사람까지 구해서 동문회에 데리고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것도 의사식이나 되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우스웠던 거죠. 가뜩이나 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왔다고 나름 주목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연주를 한번 닿게 해보려고 동문회에 대역까지 써서 등장을 했는데 그게 만인에게 들통이 나 버렸으니까요. 특히나 황당해하는 건 동기들이었죠. 그렇게 마누라 자랑을 하더니만 결국 다 뻥이었냐고, 뻥을 쳐도 무슨 그런 뻥을 치냐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준영이 네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길래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렇게 볼품없는 놈이었어. 나라고 이런 놈인 줄 알았겠냐? 이런 자리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부탁을 했던 게 미안해지네. 형님, 도대체 부원장님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도 그런 게 궁금하니? 어떻게 자기 와이프가 살이 쪘다고 쪽팔린다고 그런 거짓말을 치고 다녀?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편의 옆에 있던 동기들 역시 한 걸음씩 남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럴만 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남편에게 비난이 담긴 눈빛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분위기상 아주 망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 병원의 부원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오빠의 절친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빠가 집안이 가난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친구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던 일 잠시 지나가듯이 말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가난한 학생이 바로 부원장이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똑똑했지만 집에 돈이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학생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오빠가 학창시절에 같이 문제집을 사서 풀고 공부를 하면서 재능을 기부한 거죠. 부원장님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천재였고 결국 오빠와 같이 의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요. 그 뒤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오빠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때 부원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부원장님도 가난했지만 장학금을 받고 있었으니 본인에게 들어온 과외를 전부 오빠에게 준 것이죠.
부원장님이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점점 명성을 쌓을 때도 오빠는 자격지심 하나 없이 부원장님과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고민을 할 때에도 부원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첫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할 때 저에게 과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 것도 부원장님이셨습니다. 오빠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보며 지내다가 남편이 가고 싶어 하는 병원에 부원장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은근슬쩍 오빠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대면대면해졌기에 그걸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도 안 되는 년이라고 하도 뭐라고 하시니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도움이 안 되는 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오늘 동문회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망쳐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분노했고 남편은 쩔쩔매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동안 당신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걸 싫어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거야. 이번에는 무조건 부부 동반 모임으로 와야 한다고. 부원장님도 오신다는데 점수도 따고 싶었고 말이야. 당신이 오고 싶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저런 사람 고용도 안 했지. 술 취해서 나한테 했던 말은 기억도 안 나지? 부부 동반 모임이라길래 아침부터 미용실까지 다녀왔는데 됐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무슨 그런 소리를 사람들 다 듣는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래. 내가 당신에게 질렸는데 참아야 할 이유가 있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한 건 당신이야. 쪽팔린 줄은 아나 보다. 어떻게 마누라를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쳐? 그리고 대여까지 세워?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오해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부원장님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희 가족과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대로 뒤를 돌았습니다. 제가 나가니 오빠도 부원장님도 줄줄이 따라오셨어요. 제 뒤에서 둘이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뛰어오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속보이는 짓을 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꼴 보기 싫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들이 하도 의사들은 예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당신이 둘째 낳고 많이 변했잖아. 당신이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기 와이프가 쭉쭉 빵빵에다가 송혜교 한가인 뺨치게 생겼다고 뻥친 이유가 쪽팔려서겠지. 됐어. 내 마음 안 돌아가. 여태 내가 뭘 믿고 아등바등 버틴 건지 모르겠어.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래. 매제는 내 동생 근처에 얼씬도 거리지 마. 오빠가 그렇게 화를 내자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오빠와 부원장님과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저를 보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혼으로 굳혀졌어요.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혼을 할 생각이라는 의사를 전했고 첫째는 저에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싫은 눈치였지만 저는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욕을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죠. 지압이 가는 길에 보탬이 되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초를 친다고요. 그 인간이 먼저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는데 제가 왜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생각해도 남편이 한 짓은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언짢다는 느낌만 표출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는 이혼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기로 했고 양육비도 넉넉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역시 제가 다 챙겼죠. 그동안 가정을 위한 기여도는 제가 더 많이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전셋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저에게 돈을 더 얹어주신 덕분에 40평형대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예뻐해주지 못하고 편을 들어주지 못함에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 저희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미련이 남는 건지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양육비만 챙기고 있고요. 남편은 대한병원에 면접조차 볼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부원장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그 인간을 뽑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천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여전히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이혼이라는 것 자체를 잘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똑바로 잘 키우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